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 1984입니다. 조지 오웰 지음, 배진희 옮김, 출판사 아르테. 소설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문학에 가깝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널리 알려졌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1984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부 1장. 화창하지만 쌀쌀한 4월의 어느 날이었다. 괴종시계가 오후 1시를 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는 매서운 바람을 피해 가슴에 턱을 파묻고 빅토리 맨션 유리문으로 재빨리 들어섰다. 소용돌이 모래바람이 그를 따라 문 안으로 들이쳤다. 복도에서는 양배추 끓이는 냄새와 낡고 캐캐 묵은 카펫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에는 건물 내부에 걸기에는 너무 큰 컬러 포스터가 벽을 단단히 붙어 있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m도 넘는 거대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짙은 검은색 수염에 45살 정도로 보이는 강인한 인상의 잘생긴 남성이었다. 윈스턴은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있어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 데다 현재도 낮에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증오 주간, 헤이트 위크 준비를 위한 절약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7층이었다. 39살의 윈스턴은 도중에 몇 번이나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했다. 오른쪽 발목 위로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어서였다. 중계참에 설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거대한 얼굴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가 따라다니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얼굴 밑에는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무쇠 생산과 관련된 숫자 목록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흐릿한 거울 같은 직사각형의 금속판에서 흘러나왔다. 금속판은 오른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음량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말은 여전히 분명하게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고 불리는 그 기계는 소리의 크기는 조절할 수 있지만 완전히 끌 수는 없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작고 야윈 얼굴과 왜소한 체구가 당의 파란 제복 때문에 더 초라해 보였다. 머리색은 아주 옅은 금발이었다. 원래 붉은색이 도는 얼굴 피부는 싸구려 비누와 무딘 면도날을 쓰는 데다 이제야 물러간 겨울 추위 때문에 거칠었다. 닫힌 창문으로 내다보는 세상은 의심스러웠다. 거리 저편에서 작은 회오리 바람이 먼지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한데 휘몰아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햇빛은 빛나고 하늘도 더없이 파랬지만 여기저기 나붙은 포스터 이외에 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검은 수염의 얼굴이 관망하기 좋은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 앞 맞은편에도 그 얼굴이 붙어 있었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듯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저 아래 길가에선 또 다른 포스터가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요란하게 펄럭이는 바람에 영사, 영국 사회주의라는 글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저 멀리 헬리콥터가 건물 지붕 사이를 스치듯 날아다니며 청파리처럼 잠시 맴돌다가 방향을 틀어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순찰기였다. 하지만 순찰대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직도 무쇠 철근과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짓거리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숭수신이 동시에 가능했다. 그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어떤 작은 소리도 모두 포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금속판의 감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었다. 물론 언제 감시당할지는 알 길이 없었다. 사상경찰이 개인 통신선에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코드를 꽂고 있을지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어쩌면 사상경찰이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 통신선에 연결해서 도청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감청당하고 깜깜할 때 외에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어느새 그런 생활은 본능적인 습관이 되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그러는 편이 더 안전했다. 아주 안 보이는 것보다는 등만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더 나았다. 그의 직장인 진실부가 희뿌연 먼지 너머 1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흰색 건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이곳이 런던이란 말인가? 이곳이 에어스트립 1의 수도이자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런던이란 말인가? 혐오감이 어렴풋하게 말려들었다. 그는 예전에도 런던이 항상 이랬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려고 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나무 들보로 떠받친 사방벽과 판지로 얼기설기 덧댄 창문과 골진 함석지붕 그리고 사방으로 무너져 내린 돌담처럼 이런 썩어빠진 19세기 주택들이었나? 폭탄이 떨어진 곳마다 횟가루가 공중으로 소용돌이치고 분홍 바늘꽃이 잔해더미 위로 흩어져 있었던가? 폭탄이 휩쓸고 지나간 큰 공터에는 닭장처럼 생긴 지저분한 판자촌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었나? 아무래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일련의 극적 장면들만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 어떤 배경도 없이 대부분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신어, 뉴스피크로 진부, 미니트루라고 부르는 진실부는 첫눈에도 다른 건물들과 놀랄 정도로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그 건물은 반짝이는 흰색 콘크리트 벽이 층층이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진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서 하늘 높이 300m나 치솟아 있었다. 흰 건물의 전면에는 윈스턴이 서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고 우아한 글자체로 당의 3가지 슬로건이 쓰여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진실부에는 지상과 지하에 각각 3천여 개의 방들이 있다고 했다. 런던 전역으로 외양과 규모가 진실부와 비슷한 3개의 건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건물들 때문에 주위의 다른 건물들은 극단적으로 작아 보였다. 그래서 그가 사는 빅토리 맨션 지붕에서도 4개의 건물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정보기관이 들어가 있는 4개의 청사이다. 진실부는 뉴스, 오락, 교육은 물론 고급 예술을 주관한다. 평화부는 전쟁을 관장하며 사령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 풍요부는 경제를 책임진다. 이 부처들의 이름은 신어로 진부, 평부, 사부, 풍부라고 부른다. 사랑부는 가장 무시무시한 청사이다. 그 건물에는 창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윈스턴은 사랑부에 결코 가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근처 500m 내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곳은 공식 업무로만 출입이 가능하고 미로 같은 가시철조망과 여러 개의 철문은 물론 기관총이 숨겨져 있는 철통 같은 보안망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심지어는 그 건물의 외곽 차단벽에 이어진 길에서까지 고릴라처럼 우락부락한 검은 제복의 경비병들이 경찰봉으로 무장한 채 돌아다녔다. 윈스턴은 갑자기 창문에서 돌아섰다. 차분하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텔레스크린을 볼 때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좁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낮 시간에 부서를 나오느라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했다. 주방에는 내일 아침에 먹을 검은 빵 한 덩어리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선반에서 빅토리 진이라는 흰색 상표가 붙은 무색의 술 한 병을 꺼냈다. 쌀로 빚은 중국 술처럼 느끼한 기름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그는 거의 한 잔 가득 부은 다음 약을 넘기듯 용기를 내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의 얼굴이 금세 선홍빛으로 달아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다. 마치 초산을 삼킨 듯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곤봉으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 같았다. 그럼에도 이내 타들어가는 듯한 뱃속 느낌이 잦아들고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는 빅토리아 담배라고 쓰인 구겨진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무심코 치켜들었다. 그 바람에 담뱃가루가 몽땅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다시 한 개비를 꺼내 물고 거실로 돌아가 텔레스크린 왼쪽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았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 그리고 뒷표지가 붉은색이고 앞표지는 대리석 무늬인 두툼한 4절 노트를 꺼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실의 텔레스크린은 특이한 위치에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보통 방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벽 끝에 있는데 윈스턴의 거실에서는 창문 맞은편 기다란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텔레스크린이 있는 이 벽 한쪽에는 그가 지금 앉아있는 움푹 들어간 좁은 부분이 있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책장이 들어갈 자리였던 것 같다. 그 움푹 들어간 곳에 앉아서 몸을 잘 숨기기만 하면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물론 그가 내는 소리는 들리겠지만 지금 자세로 앉아있는 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방의 이러한 특이한 구조가 그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일의 부분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그가 서랍에서 방금 꺼낸 노트 때문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노트였다. 오래되어 조금 누래졌지만 그 매끄러운 크림색 종이는 최소 지난 40년 동안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재질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 노트는 4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것 같았다. 지금은 어느 구역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이 도시 빈민가의 곰팡내 나는 작은 골동품점 창가에서 이 노트를 보자마자 갖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당원들은 일명 자유시장 거래로 볼 수 있는 일반 상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규율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구두끈이나 면도날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그런 일반 상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길거리를 재빨리 위아래로 살핀 다음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 $2 50센트에 이 노트를 샀다. 그때만 해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 노트를 집어넣고 죄의식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노트에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 해도 그것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가 막 시작하려고 했던 일은 일기 쓰기였다. 일기를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불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좋기 25년의 강제 노동을 받을 것이 뻔했다. 윈스턴은 펜대에 펜촉을 끼우고 기름기를 제거했다. 펜은 서명하는 용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식 필기구였다. 그럼에도 펜을 몰래 어렵게 구한 이유는 이 아름다운 일기장에 볼펜으로 끄적이기보다는 진짜 펜촉이 어울린다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그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주 간단한 메모 말고는 구술 기록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는 잉크에 펜을 담그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전율이 오장육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일기장을 펼치기까지 엄청나게 큰 결단력이 필요했다. 그는 작은 글씨로 어색하게 써내려갔다. 1984년 4월 4일. 그는 이렇게 쓰고는 몸을 뒤로 젖혔다. 완연한 무력감이 사정없이 짓눌렀다. 우선 올해가 1984년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39살인 것으로 확신해왔고 1944년생이나 1945년생인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쯤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요즘은 아무리 1, 2년 내의 날짜라도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다.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고 있는가? 갑자기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후세를 위해서? 자신이 써놓은 날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이중사고라는 신어가 불현듯 떠올랐다. 이중사고는 더블띵크라고 불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벌였는지 깨달았다. 미래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미래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다를 경우에도 이 고난의 기록은 무의미할 것이다. 한동안 그는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어느새 귀에 거슬리는 군악대 소리로 바뀌어 나왔다. 그는 자신을 표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원래 쓰려던 것도 아예 깡그리 잊은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글을 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글자 그대로 지난 수년 동안 일기장에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무수히 많은 독백을 옮겨 적으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독백마저 고갈되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정맥류성 궤양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렵기 시작했다. 긁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긁고 나면 성이 나서 염증을 일으키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째깍거리며 흘러갔다. 그의 의식 속에는 앞에 놓인 노트의 공백, 발목 위 가려움증, 꽝꽝 울리는 군악대 소리, 술로 인한 약간의 취기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순전한 공포감이 엄습하면서 글을 마구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엇을 끄적이고 있는지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하는 것은 물론 문장 끝에 온점을 찍는 것조차 무시한 채 작은 어린애 같은 손글씨로 빗둘빗둘 써내려갔다. (1984년 4월 4일) 어젯밤에 영화관에 갔다. 모두 전쟁 영화였다. 그중 하나는 피난민을 가득 실은 배가 지중해 근처에서 폭격당하는 내용으로 매우 좋은 영화였다. 관객 대부분은 굉장히 크고 뚱뚱한 사내가 자신을 뒤쫓는 헬리콥터를 피해 헤엄쳐 도망가면서 사살되는 장면에 매우 재미있어 했다. 처음에는 그가 돌고래처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의 조준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총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자 주위 바닷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마치 총탄 구멍으로 바닷물이 새어들어오기라도 한 듯 그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가 가라앉자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 다음 장면에는 아이들을 가득 실은 구명보트 위에 헬리콥터가 맴돌고 있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3살 정도의 작은 남자아이를 팔에 안고 뱃머리에 앉아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는 무서운 나머지 울부짖으며 마치 굴이라도 파낼 것처럼 머리를 여인의 가슴에 파묻었다. 여인은 아이를 껴안아 달랬다. 그녀 자신도 공포로 새파래졌지만 자신의 팔로 총알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가능한 한 아이의 많은 부분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 다음 장면에서 헬리콥터가 그들 위로 20kg의 폭탄을 떨어뜨렸고 엄청난 화염과 함께 보트는 송량개비처럼 산산조각이 되었다. 그러자 아이의 팔이 공중으로 계속 높이 높이 날아가는 멋진 장면이 잡혔다. 헬리콥터 앞쪽에 달린 카메라가 아이의 팔이 날아가는 것을 쫓아 찍었을 것이다. 이 장면이 나오는 동안 당원 좌석에서 엄청난 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영화관 풀홀 노동자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소란을 피우며 아이들에게 이런 영화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소리를 쳤다. 끝내 경찰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노동자가 떠들어대는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반발에도 결코. 윈스턴은 일기를 쓰다가 멈췄다. 팔에 쥐가 나기도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쓰레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는 동안 완전히 다른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을 일기에 써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이제야 그는 오늘 집에 돌아와 갑자기 일기를 쓰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그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도 사건이라고 치자면 그 일은 바로 그날 아침 진실부에서 일어났다. 11시쯤이었다. 윈스턴이 일하는 기록국 직원들은 사무실의 칸막이로 나뉜 책상에서 의자를 끌어내어 텔레스크린 맞은편의 사무실 중앙에 배치시켜 놓고 2분 증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윈스턴이 가운데 줄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안면은 있지만 대화는 해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느닷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은 그가 자주 복도에서 마주치는 여자였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소설국에서 일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기름때 묻은 손과 스패너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소설 창작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일 것이다. 그녀는 27살 정도의 대담해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는 검은색에 숱이 많고 얼굴은 죽은 개 투성이에다가 몸동작은 운동선수처럼 민첩했다. 제복 허리에는 청소년 섹스 반대 연맹의 단원임을 상징하는 가는 주홍색 띠를 여러 번 감아 엉덩이의 각선미가 더 돋보이도록 했다. 윈스턴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싫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 여자는 하키필드와 냉수 목욕과 단체 행군의 분위기를 풍겼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애써 청결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거의 모든 여자를 싫어했다. 특히 젊고 예쁜 여자를 싫어했다. 가장 고집스럽게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자 슬로건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며 아마추어 스파이들이나 비정통성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여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에게 다른 여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 번은 그들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다. 그녀가 재빠르게 곁눈질로 쳐다보는 순간 그를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해서 순간적으로 섬뜩했다. 그녀가 사상경찰의 첩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그녀가 주위에 있을 때마다 그는 적대감과 공포감이 뒤섞인 이상야릇한 불안감을 계속 느끼곤 했다. 또 한 사람은 오브라이언이라는 내부 당원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높은 직책의 남자였다. 윈스턴은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검은 제복의 내부 당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오브라이언은 몸집이 크고 건장했다. 그는 목이 두껍고 얼굴색이 굵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잔인한 구석이 엿보이기도 했다. 험상궂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서는 어떤 매력이 느껴졌다. 그는 코 위의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조종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런 행위는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세련되어 보이면서도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의 제스처는 아직도 그런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님에게 담뱃값을 내놓는 18세기 귀족을 연상하게 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아마 최근 몇 년간 12번은 더 봤을 것이다. 윈스턴은 그에게 심적으로 끌렸는데 오브라이언의 도시적인 세련된 태도와 권투 선수 같은 체격에서 느껴지는 상반된 이미지에 끌린 것만은 아니었다. 오브라이언의 정치적인 정통성이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비밀스러운 믿음 때문이었다. 그것은 믿음보다는 윈스턴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오브라이언의 얼굴에는 저절로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아니면 그의 표정이 말해주는 것은 비정통성이 아닌 단순한 지성일 수도 있었다. 여하튼 텔레스크린을 피해 단독으로 대변할 수만 있다면 말을 걸어볼 수도 있을 인상이었다. 그러나 윈스턴은 이러한 생각들을 확인해 보려는 추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런 일을 해볼 만한 방법도 전혀 없었다. 이때 오브라이언은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거의 11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서 2분 증오가 끝날 때까지는 기록국에 있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그는 윈스턴과 두 자리 건너 같은 줄 의자에 앉았다. 윈스턴과 옆 책상에서 일하는 작은 체구의 엷은 갈색머리 여자가 그들 사이에 앉았다. 검은 머리의 여자는 그 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기름치지 않은 채 돌아가는 기계 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굉음이 사무실 끝에 있는 거대한 텔레스크린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이를 악물게 만들고 목 뒤 머리털이 곤두서게 할 정도로 끔찍했다. 2분 증오가 시작된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민의 적인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여기저기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작은 체구의 갈색머리 여자가 두려움과 혐오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골드스타인은 변절자이자 반동분자였다.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빅브라더와 거의 같은 지위에 있던 당 지도자급 인물이었다. 그러나 반혁명 활동에 가담한 뒤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용케 탈출해서 종적을 감췄다. 이분 증오 프로그램은 날마다 바뀌었지만 언제나 골드스타인이 주인공이었다. 그는 최초의 반역자요, 당의 순수성을 처음으로 더럽힌 인간이다. 그 후에 일어난 당에 대한 모든 범죄, 즉 반역죄, 파업행위,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이단과 탈선 등이 그의 사주를 받고 발생한 일들이다. 어디선가 그는 여전히 생존해 있으면서 음모를 획책하고 있었다. 아마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외국인 후원자의 보호를 받거나 가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세아니아의 어느 은신처에 숨어 있다는 설도 있었다. 윈스턴의 아랫배가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는 골드스타인의 얼굴을 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감정이 복잡했다. 그 유대인의 야윈 얼굴은 후광처럼 퍼진 흰머리와 짧은 염소 수염으로 지혜로워 보였다. 그럼에도 그 표정에서는 어떤 천성적 비열함이 느껴졌다. 길고 날랜 코끝에 놓인 안경에서는 노인에게서 보이는 어눌함도 엿보였다. 그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양과 닮았다. 골드스타인은 평소처럼 당의 강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 독설은 너무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아이조차 간파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연설은 놀라울 정도로 그럴듯해서 보통 이하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갈 만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모욕하고 당의 독재를 비난하며 유라시아와의 즉각적인 평화협정을 요구했다.
그는 언론, 출판, 집회,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고 혁명이 배반당했다며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이 모든 그의 독설은 당의 웅변가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모방한 빠른 다음절 연설로서 신어까지 혼용했다. 실제로 그는 당원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신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는 내내 골드스타인의 허울 좋은 연설에 혹시 현실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텔레스크린에서는 그의 머리 뒤로 끝없는 유라시아군의 대행진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표정하고 굳은 낯빛의 아시아 군인들의 행렬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단조롭고 규칙적인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가 양 울음소리 같은 골드스타인의 목소리에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증오가 시작된 지 30초도 안 되어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토해냈다. 스크린에 비친 자신감 넘치는 양처럼 생긴 골드스타인의 얼굴과 그 뒤에 무시무시한 유라시아 군대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골드스타인을 보거나 그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저절로 공포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유라시아나 이스트 아시아보다 더 큰 증오의 대상이었다. 오세아니아는 항상 이들 강대국들 중 하나와 전쟁을 하고 나머지 하나와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골드스타인은 언제나 변함없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멸시를 받고 하루에도 수천 번이나 연단이나 텔레스크린이나 신문과 책을 통해서 그의 이론들이 공격과 반박과 조롱을 당하고 쓰레기로 매도되는데도 그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젊은 얼간이들도 여전히 있었다. 그의 지령을 받아 행동하는 스파이들과 파괴 공작원들이 사상경찰에 발각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는 국가 전복을 꾀하는 음모자들로 이루어진 지하 조직의 수장이자 거대한 비밀 군대의 사령관이었다. 그 조직의 이름이 아마 형제단일 것이다. 게다가 모든 이단들의 이론을 정리한 골드스타인의 대단한 책이 존재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그것이 비밀리에 회자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책은 제목도 없었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사람들은 그 책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모두 막역한 소문으로만 존재할 뿐 아무도 실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일반 당원들은 형제단이니 그 책이니 주제를 피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언급하지 않았다. 2분째로 접어들자 증오는 광적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분노에 찬 그 양 같은 소리를 묵살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작은 체구의 갈색머리 여자는 벌겋게 혈안이 되어 땅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입을 연신 뻐끔거렸다. 오브라이언의 엄숙한 얼굴도 상기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세찬 파도를 맞고 서 있는 것처럼 거대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의자에 반드시 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의 여자는 윈스턴 뒤에서 돼지, 돼지, 돼지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육중한 신어사전을 들어 스크린에 내던졌다. 사전은 골드스타인의 코를 정통으로 맞추고 튕겨나왔다. 그 양소리는 거침없이 계속 흘러나왔다. 정신을 차린 순간 윈스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발 뒤꿈치로 의자 가로대를 마구 차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이처럼 이분 증오가 끔찍한 점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휘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가하는 순간 30초도 안 되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섬뜩한 공포와 복수심에 극도로 도취되어 오로지 배신자를 죽이고 고문하고 쇠망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데, 그 욕구는 마치 전류처럼 집단 전체로 퍼져 원하지 않는 사람조차 어느새 흉측하고 비명을 지르는 미친 병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분출하는 분노는 추상적이며 방향성 없는 감정이라서 용접용 토치가 내는 불꽃처럼 분노하는 대상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윈스턴의 증오는 골드스타인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빅브라더와 당, 그리고 사상경찰로 향했다. 바로 그때 윈스턴은 스크린에 등장해서 조롱당하는 이 외로운 이단자가 거짓으로 점철된 현 세상에서 진실과 온전한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로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도 그는 주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골드스타인에게 쏟아내는 모든 비방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빅브라더를 향한 그의 비밀스러운 혐오는 숭배로 변해버렸다. 빅브라더는 탑처럼 우뚝 서서 수많은 아시아인에게 대적하는 거대한 암벽 같은 불멸의 수호자인 반면, 골드스타인은 고립되어 무기력한 존재로 생존 여부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 목소리의 힘만으로도 문명사회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사악한 마술사로 보였다. 때로는 증오의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 윈스턴은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베개에서 격렬하게 머리를 획 돌리는 몸부림을 치듯 갑자기 증오 대상을 텔레스크린에 나타난 얼굴에서 뒤에 있는 검은 머리의 여자로 바꾸었다. 순간 선명하고 아름다운 환영이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환영 속에서 죽도록 그녀에게 경찰봉을 휘둘렀다. 그녀를 발가벗긴 채 말뚝에 묶어 성 세바스찬처럼 화살바지로 세워놓고 쏘아 죽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범하면서 절정의 순간에 그녀의 목을 잘랐다. 그는 이제야 왜 그렇게 그녀를 싫어하는지 깨달았다. 우선 그녀는 젊고 예쁜 데다 섹스를 반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그녀와 자고 싶은데 그녀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양팔로 안아달라고 할 것 같은 잘록하고 유연한 허리에 순결을 상징하는 역겨운 주홍색 띠까지 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오는 절정에 달했다. 골드스타인의 목소리는 실제로 양 울음소리로 바뀌어 있었고 순간 얼굴도 양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양의 얼굴이 또다시 녹아내리면서 유라시아 군인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언뜻 보면 흉측하고 거대한 기관총을 휘갈겨대며 진군하는 유라시아 군인이 꼭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이때 앞줄 사람들이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적군은 사라지고 검은 머리에 검은 콧수염을 한 빅브라더의 얼굴이 무적의 힘과 신비한 엄숙함을 지니고 당당하게 나타나 화면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빅브라더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못했다. 그의 연설은 단지 서너 마디의 격려사에 불과했다. 전쟁과 같은 북새통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회복되는 그런 격려사였다. 다시금 빅브라더의 얼굴이 사라졌고 대신 굵은 대문자로 된 당의 3가지 슬로건이 굵은 대문자로 화면에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런데 눈앞의 충격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지워지지 않는 듯. 사람들에게는 빅브라더의 얼굴만이 화면에 몇 초 동안 계속 어른거렸다. 자그마한 갈색 머리 여자가 그녀 앞의 의자에 튀어 올라갔다. 그녀는 나의 구세주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스크린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러고 나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빅 브라더, 빅 브라더, 빅 브라더 라는 구호를 낮고 느린 박자에 맞춰 반복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글자인 빅과 두 번째 브 사이를 길게 늘려 부르는 그 장중한 합창은 마치 야만인들이 북소리에 맞춰 맨발로 땅을 쿵쾅거리는 소리 같았다. 사람들은 이 합창을 좋기 30초 이상 지속했다.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후렴구였다. 일부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가였지만 그보다는 거대한 박자 소리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식을 없애버리는 자기 최면 행위에 더 가까웠다. 윈스턴은 오장육부가 얼어붙는 듯했다. 2분 층호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환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빅 브라더, 빅 브라더 라는 인간 이하의 짐승 소리에 가까운 구호를 들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물론 그도 함께 구호를 외쳤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태어난 척 감정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위장한 사실이 눈빛으로 폭로되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때였다. 정말 설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는 오브라이언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오브라이언은 일어서 서 있었다. 오브라이언이 안경을 벗었다가 그만의 특이한 제스처로 코 위에 안경을 다시 쓰는 찰나에 눈이 마주친 것이다. 그 순간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그는 정말 그 사실을 알아챘다. 그들 사이에 생각한 것이 통했다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생각이 열리고 서로의 눈을 통해 생각이 전달된 듯했다. 나는 당신 편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지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 편이니. 라고 오브라이언이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새 그 알겠다는 눈빛은 사라지고 오브라이언은 다른 사람들처럼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전부였다. 윈스턴은 벌써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런 일들은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일로 자신 외에 당에 또 다른 적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희망이 생겼다는 것뿐이다. 어쩌면 거대한 지하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형제단이 정말 실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체포와 고백과 처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형제단의 존재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소문을 어떤 때는 믿었고 어떤 때는 믿지 않았다.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단지 주워들은 이야기나 화장실 벽에 끄적거린 희미한 낙서나 두 낯선 사람이 지나칠 때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손짓에 의미가 있을까 해서 살짝 눈여겨보는 정도였다. 이 모두가 추측과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오브라이언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이 순간적으로 통했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았다 해도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들은 1, 2초 동안 서로 모호한 눈빛을 교환했을 뿐이고 그것이 이야기의 전말이었다. 그러나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에게는 기억할 만한 사건임이 분명했다. 윈스턴은 몸을 세워 똑바로 앉았다. 트림이 터져나왔다. 술기운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펼쳐놓은 노트에 눈길을 돌렸다. 그는 무기력하게 앉아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글을 계속 써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전처럼 서툰 글씨체가 아니었다. 그의 펜은 매끄러운 종이 위에서 풍만한 여성을 그리듯 커다랗고 반듯한 대문자들을 되풀이에 써내려가면서 반 페이지 정도를 채웠다.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그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었다. 후회해봤자 이런 특이한 말을 써놓은 것보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행위가 더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순간 이 망쳐버린 페이지도 찢어버리고 일기를 쓰는 이런 엄청난 모험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빅브라더를 타도하자라고 썼든 안 썼든 달라질 것은 없었다. 계속 일기를 쓰든 이제 그만 포기하든 간에 달라질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래저래 사상경찰이 그를 잡아갈 것이다. 설사 펜을 들지 않았다 해도 그는 모든 다른 죄를 총망라하는 본질적 범죄를 저질렀다. 사상죄. 그들은 그 죄를 그렇게 불렀다. 사상죄는 영원히 은폐할 수 없다. 한동안은, 아니 몇 년은 교묘히 피해 다닐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잡히기 마련이다. 사상범 체포는 항상 밤에 이루어졌다. 갑작스럽게 마구 흔들어 깨우고 거친 손으로 어깨를 휘어잡고 눈에 불빛을 들이대고 침대 주위로 험상궂은 얼굴들이 둘러싼다. 대부분 이런 사건에 재판이나 체포 보고서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밤중에 사라졌다. 이름이 명부에서 지워지고 존재했다는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될 뿐더러 결국 완전히 잊히고 만다. 사상범은 아예 없어져서 소멸됐는데 이를 두고 흔히 증발했다고 말한다.
한동안 윈스턴은 일종의 히스테리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다급하게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총살하겠지. 난 상관하지 않아. 그들은 뒤에서 목을 쏘겠지. 난 상관하지 않아.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그들은 항상 뒤에서 목을 쏘지. 난 상관하지 않아.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그는 살짝 자신이 부끄러운 나머지 펜을 내려놓고 이자 깊숙이 앉았다. 그때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노크 소리였다. 벌써 들이닥치다니. 누구든지 한 번만 두드리고 그냥 가버렸으면 하는 헛된 희망으로 그는 생쥐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었다. 노크 소리가 계속 들렸다. 시간을 끄면 더 불리할 것이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지만 오랜 타성으로 얼굴은 무표정으로 일관할 수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네, 1장을 읽어봤습니다. 1984. 완독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완독한 적은 없는데 이 책이 1984년에 상상하면서 지어진 책이겠죠. 언제 집필이 되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좀 검색을 해보고 싶거든요. 언제일까요? 1984를 완전히 완성했을 때는 1948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시기 비슷할 때쯤, 네, 그때 이 책을 썼다고 하시네요. 좀 놀랍죠? 현재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좀 덜어 보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지금 1장만 읽었지만 굉장히 중간중간에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들도 많았어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다면 네,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것도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굉장히 또 전율을 했습니다. 참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깊어지다 보면 그것이 곧 예언처럼 실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1984. 이제 주인공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서 뒤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무덥죠. 입추가 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 시원한 어떤 간식도 드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복잡한, 그리고 뭔가 복잡하다는 것은 정신없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1984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목이 메이네요. 라이브로 방송 진행하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실수도, 발음 실수죠. 발음 실수도 덜어 있곤 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을 저도 들어요. 자면서 틀어놓는데 그래도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 읽기는 지속할 건데,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여러분의 또 한 줄의 댓글이 많은 힘이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팀이 실제로 나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은 참 또 쑥스럽네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가 좀 길어지네요. 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